트럼프 당선 이후 약 2주가 지났습니다. 초기 대응이 미진했던 약 8년 전과는 다르게 중국의 대응이 훨씬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중국의 이 미국 국채 상업용 부동산 매각이 빨라지고 또 트럼프발 고관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위안화를 대폭 평가 절하시킨다는 계획이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진단해보는 시간 긴급으로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 사실상 이 테슬라 그리고 머스크가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국내 증시부터 좀 잠시 얘기해야겠는데 예. 삼성전자 자사 조치에 의해서 어제 그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대체로 보면 본질 문제에 좀 이렇게 외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추가 조치가 나와서 어제 상승세가 좀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죠. 네, 반면에 어제 비교해드렸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시원하게 올랐어요. 역시 트럼프에 아주 바짝 다가서는 오늘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국의 사업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의 친중정 정책인데요. 그렇죠. 이것조차도 이 트럼프 입장대로 강경 노선으로 좀 선회하는 이게 최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는데요. 역시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상징적인 그 테슬라가 결과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친중 정책이 이렇게 선회되면서 오늘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다른 요인도 있죠. 이제 오늘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엇갈린 모습에서 좌우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 테슬라가 만약에 주가가 받쳐주지 못했다면 주가가 오늘 사실 다우지수 떨어지고 나스닥은 버텼는데요. 나스닥마저도 그렇게 상승세가 유지되는 장세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하이라이트가 엔비디아죠. 20일 날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지금은 그 실적보다도 블랙웨어 같은 과열 문제 이런 문제를 아까 빈란색을 이렇게 뉴욕 특파원이 자세하게 전해줬습니다는 이 기술적 문제가 조정되느냐. 근데 지금은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아까 김지훈 PD께서 보여주셨습니다는 하락세를 보인다는 반면에서 테슬라는 강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대 화제인데요. 지금 트럼프 당선자의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죠. 오히려 트럼프가 뒷전에 물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 효율위원회 위원장이지만 공공기관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적자 국가 채무를 개선시키는 본래 업무 이외에 사실 인선 문제도 관여하고 그다음에 산업정책을 비롯한 사실 경제정책도 관여되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트럼프와 버금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국내의 그 배터리 문제 관련해서 IRA 폐지법 관련돼서는 트럼프는 보조금은 폐지해야 된다. 그렇죠. 트럼프 입장과 동일하다. 근데 과연 IRA법을 완전히 폐지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 보조금은 시장 진입자금에는 액센트 조치거든요. 사전적 조치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에서는 들어와라. 시장 진입비는 당신이 물어라. 그리고 4, 5조로 미국의 성과가 나면 거기에 텍스 컷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방법만 달라지는다. 근데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는 사실 트럼프 입장대로 폐지를 주장한다. 바이든 정부의 상징적인 이 문제가 결국 트럼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더 보이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얘기에 너무 트럼프의 버금가는 영향력을 대니까 저 트럼프의 성격상 트럼프와 머스크 안에 지금 밀월 관계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집권 4년 내내 지속될 것이냐. 트럼프의 성격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워싱턴 절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오늘 하이라이트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바짝 더 다가서면서 가장 마지막 양보하지 않을 거로 보였던 대중 노선에 대해서 그동안 친중성에서 강경 노선으로 선회한 것이 오늘 앞으로의 트럼프 정부의 중국 관련된 정책에서 보면 가장 그 초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머스크가 이 친중국 노선을 선택했었죠. 뭐 여러 번 짚어주셨지만 뭐 네, 후한 그렇습니다. 문제도 그렇고 12호 청가도 그렇고. 네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이 돌아선 배경에 대해서 보면은 트럼프 당선자의 중국에 대한 입장 이게 워낙 강경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트럼프 정부 집권 2기는 대외 정책 측면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강경 노선 이 문제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에 동조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적대시키는 방침이다. 이렇게 보는 각도에서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중국이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자가 강경 노선으로 될까 하는 측면은 일단 강경 노선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잘 형성됐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메가 구상을 사실 의회적인 측면에서 레드 수입이 되니까 사실 반대하는 세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공화당의 전통을 묶어서 메가를 더 강화시키는 정책을 취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화당 전통은 아시겠지만 아메리카 스트롱 달러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기에 트럼프의 개인적인 것은 메가 구상이랑 딱 합쳐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더 강하게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방위로 동원해서 중국에 대해서 제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게 인선에서 경제정책 강요드는 인선이 지금 재무장관도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는 사실 미국에서 보면 페드와 함께 가장 실질적 경제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것이 재무장관이거든요. 근데 재무장관 임명은 지금 안 지켜놓고 USTR 즉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중정책에 의해서 가장 관장기관은 USTR의 대표부터 선임해놓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로버트 라이하이저죠. 그래서 1기 때는 나바로 패러다임에서 2기 때는 나바로 패러다임을 본 발전적인 라이하이저 패러다임을 추천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한번 보면 나바로 패러다임과 동일합니다. 근데 더 강하게 중국을 악이다. 근원은 공산당이다.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경제 강요 중에서 실질적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재무장관 임명하지 않고 사실 USTR 대표부터 했느냐. 미국의 정책부서에서 보면 USTR은 좀 하위기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USTR의 로버트 라이하이저부터 임명할 것이냐 하면 트럼프의 의지를 반영하는 거다. 집권 1기 때에는 사실 대중의 나바로 패러다임은 좀 이렇게 실패한 모델이기 때문에 미중 간에 있어 보면 오히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27년에 중국이 미국을 제칠 것이다. 이것을 바이든 정부에서 사실 30년 격차를 벌여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강하게 중국을 밀어붙인다. 그래서 USTR 대표부터 임명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왜 USTR에 이렇게 집중을 했는지 궁금했는데 좀 그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런 만큼 중국의 대응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8년 전에 뭐 그런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이번에는 초기 대응에 확실하게 그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중국이 8년 전에 미국을 이렇게 파악스 스니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벌어졌는데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미국을 제칠 수 있다. 아니감. 그다음에 트럼프가 그때 당시엔 정치 신출내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의 그 집권 1기 때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대응이 초기 대응이 실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반석을 토대로 해서 트럼프 2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트럼프의 대중정책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채 매각이죠. 사실 국채 매각 얘기는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9월 달에 미국이 페드가 비컷을 단행했습니다. 그 비컷을 단행했으면 사실 국채 매력이 증대해서 오히려 중국이 국채를 더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매각 속도를 더 빨리 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 트럼프 집권 2기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매각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미국의 국채 보유는 한때 1조 3천억 달러까지 넘었다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올해 3월 말까지 통계가 나왔었는데요. 그때가 7,674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9월 말 수준은 그보다 300억 달러 더 줄여서 자막이 돌아가긴 했습니다는 그냥 돌아간 대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7천억 달러 이 정도까지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국채 매각에 비컷을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될까? 그렇죠. 또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 자, 중국이 미국의 국채 매각하죠? 그럼 국채금리가 상승하죠? 예. 그러면 달러 강세되죠? 위안화가 절하되죠? 위안화 절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의 고관세를 무력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통계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는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의 속도를 내는 것이 집권 2기에 트럼프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고관세 얘기를 누가 하는데요. 이걸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늘 사실은 2년물서부터 30년 채를 한번 잘 읽었습니다. 2년물과 10년물까지는 차익 실현 때문에 사실 국채금리가 떨어졌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30년물은 국채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중국의 보유국채에 있어서 10년뿐만 아니라 30년이 있거든요. 예. 30년에 국채를 매각하는 상태에서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갔다. 2년물과 30년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일부가 앞에서 질문인데요. 자, 예. 이렇게 쭉 보면 2년물과 예. 30년물은 전부 떨어졌습니다. 이런 걸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적해드려야 되거든요. 30년물은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보면 2년물과 10년물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30년물은 떨어졌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숨은 의도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이 미국 국채 매각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취임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대응 훨씬 더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바이든 정부에서는 중국의 미국의 국채 매각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예.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부담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앨런 입장에서는 사실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이자 부담이 증가하겠죠. 예. 그래서 앨런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페드 입장에서도 9월 비컷 단행하고 11월 베이비컷 단행했죠. 예. 그러면 정책금리가 내려주면 기준금리가 내려야 되는데 중국의 국채 매각으로 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페드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거죠. 그런 상태가 지금 되거든요. 예. 자, 그러면 바이든 정부에서도 부담을 이렇게 느껴서 이 부담을 어떻게 될까? 지금 페드 입장에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닛 앨런 입장에서 이것을 바이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국채금리를 안정시키도록 노력해왔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트럼프 정부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이든 정부의 이런 국채금리 상승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더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되겠죠. 예. 시청자 여러분, 왜냐하면 재정 수입에서 텍스컷 정책하고 재정 지출 측면에서 뉴딜 정책하니까 재정 적자 확대, 국가 채무, 디폴트 위험 증대, 여기에 중국의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면 국채금리가 더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기 이상으로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바이든 정부의 앨런이 이렇게 페드를 보완했던 바이백과 예. 기간별 단기한기 물질을 조정하는 QTR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이냐. 그러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개선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1기 때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돌파했을까? 1기 때는 그때 아베가 골프 치러 들어오면서 최대 파트너가 됐던 것이 중국의 미국의 국채 매각 이것을 일본이 사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트럼프 2기 때는 1기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중국의 국채 매입을 사줄 것이냐. 예. 근데 그때는 아베고 이번에는 20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아베한테 골프채를 줬습니다. 트럼프한테 아베가 골프채를 예. 줬습니다. 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골프를 하신다고 골프 연습한다 하는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측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일본 입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는 그렇죠. 집권 2기 때에는 중국의 국채 매각 속도를 빨라지는데요. 국제금리 안정을 위해서는 일본과 최대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시바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제 브라질에서 만나고 있죠. 예. G20에서 트럼프가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는 이시바가 그 돌아오는 기회에 사실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를 만나는 게 아니냐. 아직 확정된 총리 일정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예. 않습니다는 그런 쪽의 얘기들이 많이 들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이제 매각해 회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이 뭐 수치도 그렇고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런데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환무라비 법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상업용 부동산에서 국내 증권사가 미국의 빚고 따낸 거고 비빚고 따내니까 앞으로 회복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예. 기준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입니다. 국채금리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세는 지속되고 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손실이 굉장히 크니까 예. 국내 증권사가 미국의 빚고 단행으로 상업용 부동산은 회복하는 게 아니냐 하는 각도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통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세계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침체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고치 대비해서 25%. 위안화가 왜 나왔을까요? 이렇게 예, 자막이 아마 틀어주실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예. 30% 정도 빚고 단행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락세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해서 지금 팔고 있는 LA라든가 그 다음에 뉴욕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걸 주거용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주거용으로. 그런 상태에서 한번 예. 보면 자 이러한 중국의 상업용 부동산에서 미국은 대응하지 않느냐? 대응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에 미국이 투자했던 상업용 부동산 전부 회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치가 되느냐? 트럼프 때는 이것이 대중국 강경 노선이 되면 중국에 투자했던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더 빨리 회수하지 않느냐? 예.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 가만히 놓을 것이냐? 자산 동결 조치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 동결 조치의 그 사전적 조치가 바로 기업을 억제고 상업용이니까 예. 사람을 억제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가 그다음에 개인들의 사실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것도 좀 굉장히 큰 뉴스가 되는 건데요. 예. 사실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서로 국부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냐 지금 뭐냐면 휘돌이라든가 흑연이라든가 자원부기화 방안이 지금 이 더가 강화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국채라든가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해서 이미 국부전쟁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나니까 거의 뭐 전방위적으로 마찰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이 트럼프의 고관세,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십니까? 네. 고관세는요, 예.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에 상징격이고 집권 1기 때도 상징격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아까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민감도로 따지면 또 한국의 민감도로 따지면 이 관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측면에서 위안화 약세로 대응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예. 고관세 정책은 대표적인 가격 할증 정책입니다. 근데 위안화는 대표적인 가격 할인 정책입니다. 맞대응시키면 고관세가 무력화되는 거죠. 그렇죠. 자, 경험이 없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권 1기에 자막을 통해서 수치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예. 자막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는 집권 1기에는 자,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트럼프 1기 때 고관세를 취했을 때 그때 1기 때 중국이 위안화를 11% 대폭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관세 인상분의 70%를 상쇄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기 때는 더 강하게 고관세를 때릴 것이다. 그러면 예. 위안화는 뭐냐? 더 절하시키겠죠. 그렇죠. 지금 위안화가 연일 절하되고 있어요. 아까 예. 위안화 환율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는 지금 공식 환율로도 달러당 7.23까지 위안화를 약세시키고 있는데 그게 이제 1달러 트럼프 당선 전에 1달러 공식 환율로 7.0 정도 됐죠. 예. 빠르게 위안화를 절하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위안화를 8위안까지 절하시키다. 그럼 보겠습니다. 원과 위안화 간의 상관계수가 0.7, 0.8입니다. 예. 지금 7.24를 8위안까지 만약에 절약시킨다면 우리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그렇죠. 되겠습니까? 예. 이게 남이나 나라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조짐들이 지금 간파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지금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도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위안화가 절하면 미국 입장에서 달러 강세입니다. 예. 그럼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추진한 달러 정책이 이원적 투 트랙 스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로화에 대해서는 사실 달러가 약세고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는 달러 강세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시킨다. 아니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이래서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런 과정에서 질문 7번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막이 6번 예. 질문이 나오는데요. 7번 제 자막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자막을. 그래서 그 다음 자막까지 주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왜 투 트랙 스트레치를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국이 갖고 있는 경기 침체라든가 수출 둔화라든가 이거를 이원적 정책을 통해서 양분화시키면 이걸 부담을 줄이겠죠. 예. 두 번째는 아시아 국가들의 저가에 의해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가 수입 문제가 미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시아 국가에서 통화를 절상시키면 예.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당면한 아시아 국가의 문제를 많이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대표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국가에서 무역 흑자를 기록해서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적자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는 적자 수치를 보고 커면 중국 때려, 한국 때려 이런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번에 환율 관찰 대선거에도 그런 쪽에 반영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아시아 국가의 적자를 해소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의 이원적 달러 정책은 과거에도 큰 성과를 거둬서 우리에게 실현을 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어떠냐?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이렇게 이원적 정책을 치면 경제는 좋아지겠죠. 예. 왜냐? 1990년 이원적 전략을 치을 때도 그때 당시는 이제 클린턴 정부였습니다. 그때 신경제 신화를 양출했죠. 이런 문제입니다. 입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위안화 약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된다. 그러면 수출이 증대해서 우리 경기에 도움되지 않느냐. 중국은 도움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은 대부분 다 품질 경쟁력이 나가서 합니다. 아. 가격 경제를 해소시키는 원화 약세 문제는 그렇게 우리 경제에 크게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출 증대에 탄해서 예. 환율이 좀 1,400원 가도 좋다 하는 쪽을 얘기했는데요. 근본적으로 보면 사실 원화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약세가 되면 위안화 약세에 따라서 예. 외국 자본이 밖으로 이탈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처제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엔화가 약세됐습니다는 그때 79엔에서 사실 148엔까지 루빈 독트레에서 엔화가 약세됐습니다. 경기가 살아나냐? 살아나기보다는 일본 내 외국 자본이 이탈돼서 잃어버린 10년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상황과 동일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죠. 원화 약세에 따라서 수출 증대에 따라서 우리 경기 살림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에 사실 원화가 약세되면 우리 내부에서 사실 외국 자본이 이탈돼서 외국 자본 이탈에 따라서 웨어스 팩터, 엔타이월에서 역자산 효과에서 우리 경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죠. 예. 그래서 최근에 미중 간에 이렇게 집권 2기 때 전방위로 나오는 것은 지금 지금 사전에 충분히 대처를 해야 된다. 그것이 미국의 국부싸움과 관련되든 환율 싸움이든 간은. 그래서 골프 연습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은 지금 아주 전방위적으로 사전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신강관계상 다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는 바로 이런 조림이 나는데요. 그렇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관련 부서가 벌써부터 짜야 된다. 환율을 1,400원을 막는다. 이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